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현 국제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국가 중 하나인 이스라엘. 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현대사를 거쳐왔기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도 뉴스의 국제란 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시리즈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있는 가나안 지역은 더 오랜 먼 옛날 유대인들의 조상인 히브리족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기원전 11세기에 히브리족, 즉 유대인들만의 국가 이스라엘 왕국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를 맞는데 물론 이 지역에 이스라엘 왕국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민족의 국가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국은 그중 하나였을 뿐이죠. 기원전 10세기경 이스라엘 왕국은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두 왕국 모두 다른 민족의 국가들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계속 그 지역에 살면서 본인의 연고지에 따라 혹은 시대에 맞는 강대국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 소속된 일종의 다민족을 구성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컨대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의 소수민족으로 말이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종교 탄압과 박해를 받고 또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키다가 로마 제국은 가나안 지역의 유대인들을 유럽 대륙 곳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약 2000년이 흘러 가나안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신화와 전설과 고대 역사 속에서만 존재했던 곳이 되었고 중동 지역에 이슬람이 퍼지면서 가나안 지역 혹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약 1400년의 시간을 거치며 완벽하게 이슬람화되죠. 19세기가 되면 유럽과 중동 전 지역에 민족주의 붐이 있는데 전 세계 곳곳에 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족주의 붐에 불타오른 유대인들은 19세기 중후반부터 2000년 전 원래 그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 예루살렘의 고대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중에서도 핵심 지역을 시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대 이스라엘 왕국 재건 운동을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 지역은 이슬람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지만 말이죠. 실제로 20세기가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1차 세계대전 전후로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1914년에 이미 9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1차 세계대전 도중이었던 1917년 영국은 적국인 오스만 투르크의 중동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또 대부호 유대인들의 재정적 지원을 얻고자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가 시오니즘을 강력하게 후원하고 있던 유대인 금융가 대부호 집안 로스차일드 가문의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영국도 시오니즘을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1차 세계대전만 끝나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스라엘 왕국을 약속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벨푸어 선언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멸망했고 강력한 거대 국가가 사라지자 더더욱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몰려 이곳은 혼돈의 땅이 됩니다. 1925년엔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고 1933년에는 23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의 홀로코스트를 피해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위험을 피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몰려들었죠. 물밀듯 들어온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주인 자리를 두고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엔이 중재에 나서기로 하지만 국제정세는 유대인 편이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 재계 거물들 상당수가 유대인이잖아요. 유엔은 사이좋게 지내라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일정 비율로 쪼개서 한쪽은 유대인의 국가, 한쪽은 아랍의 국가를 세우라고 합니다.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아랍인들에겐 어이가 없었겠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수립 과정에서 상징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하임 바이츠만입니다. 오늘날 벨라루스에서 태어난 유대인 하임 바이츠만은 유럽의 여러 대학교를 다니며 화학자의 길을 걷다가 영국에서 아세톤 제조법을 알아내어 영국의 셀럽학자로 거듭났고 또 동시에 강경한 시온주의자였던 하임 바이츠만은 영국의 고위직들과 친분을 맺으며 시온주의에 대한 영국 고위직들의 지지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만의 국가를 세우는데 영국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벨푸어 선언도 하임 바이츠만이 벨푸어를 부추긴 것이었죠.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하임 바이츠만은 팔레스타인으로 와서 그곳에 유대인들을 규합해 유대인들의 커뮤니티를 만들며 정보 수립을 위한 초석을 다져갔습니다. 하임 바이츠만은 서방 세력에 인맥이 많았기에 유대인 커뮤니티를 주도하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했고 2차 세계대전 동안 특히 홀로코스트로 인해 유대인들에 대한 연민의 분위기가 조성되던 타이밍을 이용해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 구성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 과정에서 알아야 하는 상징적인 두 사람 중 나머지 한 명은 벤구리온입니다. 벤구리온은 오늘날 폴란드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어릴 적부터 역시 시온주의자였고 20대 때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가 정치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하임 바이츠만이 가방끈도 길고 서방 세계의 인맥을 활용해 외교 활동에 나섰다면 벤구리온은 정치 시위와 전쟁에도 가담하는 적극적인 활동가 스타일이었죠.
오스만 투르크가 있던 당시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벵구리온을 추방시켰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하자 벵구리온은 국제 시오니즘의 주요 간부가 되어 돌아와 유대인들만의 민병대를 조직하여 유대인들의 유입에 불만을 품은 아랍 이슬람 세력과 싸우곤 했죠. 2차 세계대전 도중이었던 1942년 시온주의자 대표들이 뉴욕에 모여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의 정보를 수립하자는 이른바 빌트모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임 바이츠만과 벵구리온의 노선은 살짝 달랐습니다. 하임 바이츠만은 외교로, 벵구리온은 투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결국 미국과 유엔을 설득해야 한다는 걸 인정한 벵구리온은 하임 바이츠만과 함께 친미국, 친유엔 노선을 함께하며 그 덕에 국제적 협조를 받을 수 있었죠. 하임 바이츠만과 벵구리온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지도자들은 공화국 형태의 국가를 수립하기로 결정. 벵구리온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혼재해 있던 여러 유대인 민병대들을 하나의 군대로 모아 이스라엘 군을 조직해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랍 이슬람인들의 반발이 점점 더 심해지고 무장 공격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벵구리온은 민병대들이 각계 싸우지 않고 곧 세워질 정보 수립을 위해서라도 하나로 통합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1947년 11월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유엔에서 결의안 181호를 통해 팔레스타인을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임시국가위원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받아들였고 아랍 이슬람 측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아랍 이슬람의 무장단체들은 공격 수위를 더 높였고 유대인 민병대들도 강하게 대응하며 이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1948년 초 벵구리온은 민병대를 전부 통합해냈고 이때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위임 통치 기간이 1948년 5월 15일이었단 말이죠. 그 하루 전날 5월 14일 하임 바이츠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벵구리온을 초대 총리로 하는 정부를 공식적으로 수립하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15일부터 유엔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본디 텔아비브를 수도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 임시국가위원회는 정식 정부 수립에 맞추어 수도를 상징적인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 국가였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실권자는 총리 벵구리온이었습니다. 벵구리온은 국방부 장관도 겸임했죠. 당연히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선포되고 바로 다음 날이었던 5월 15일 이스라엘을 내쫓아버리겠다며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서 아랍 연맹을 만들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중동 전쟁이며 혹은 이스라엘 건국 전쟁이라고 하죠. 아랍 연맹을 주도하던 국가는 이집트였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멸망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국가는 이집트였거든요. 이집트는 1차 중동 전쟁에 최종적으로 4만 명까지 투입시켰으며 시리아의 경우 1만이 조금 넘는 병력과 전차, 이라크의 경우 약 2만 명의 병력과 전투기들을, 레바논은 약 3,000명, 요르단은 약 1만 명의 병력을 투입시켰습니다. 반면 이제 갓 생긴 신생국가의 군대 이스라엘 군 전체 병력 규모는 3만 명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서 요르단과 이라크가, 이스라엘 남쪽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 북쪽에서 시리아와 레바논이 공격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 연맹의 공격에 방어하겠다는 목적으로 유엔에서 제시한 분할안을 위반한 지역까지 군사 점령하며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내쫓아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랍 연맹군이 이스라엘로 오면 상황이 바뀔 줄 알았으나 아랍 연맹의 국가들은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고 연맹이라지만 조직적으로 싸운 게 아니라 각 국가들별로 따로 싸우는 양상이었습니다. 특히 맹주국 역할을 했던 이집트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능했는데 이집트군 병사들은 전투 지식과 노하우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지했고 지휘체계도 엉망. 이집트군 장교들은 전투에서 병사들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북쪽 전선의 시리아와 레바논은 더 무능했습니다. 무능을 떠나 싸울 의지도 없었어요. 6월에 유엔의 중재로 한 달간 휴전기간을 가졌는데 이 기간 이스라엘은 암시장에서 체코로부터 과거 나치의 무기들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무기의 질과 양이 올라갑니다. 휴전을 기점으로 이스라엘군이 정예화되었으며 군 행정도 잘 정비하여 오늘날에도 이스라엘군 징병률이 세계 1위입니다. 7월 이집트가 전쟁을 제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었던 전에도 이기지 못한 이집트가 정예화된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유엔에서는 중재 분할안을 계속 꺼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부 분할안을 거부합니다. 결국 해를 넘겨 1949년 2월 이집트가, 3월 레바논이, 4월 요르단이, 7월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휴전하면서 1차 중동 전쟁은 명명백백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 전 유엔이 제시한 분할안은 거의 반반이었지만 전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80%를 먹었고 팔레스타인은 나머지 20%로 축소되었습니다. 아랍 연맹 입장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한 전쟁을 한 거죠. 어떻게 1차 중동 전쟁은 승리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갓 수립된 신생 국가였기에 내부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거기 살았던 게 아니라 해외 각 국가들로부터 유입되었기에 파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랍 연맹이란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나니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 정치 싸움이 불거진 겁니다.
이스라엘 내부 파벌들은 크게 유럽에서 유입되어온 유럽계 유대인들과 기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유대인이 나오겠지만 전통적으로 살아온 지역이 워낙 다르니 피도 많이 섞여서 생김새도 다를 정도로 누가 보면 같은 민족임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달랐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수립한 건국 집단 역시 유럽계 유대인들이었고 유럽계 유대인들과 중동 아프리카계 유대인들 간의 차별은 대단히 심했습니다. 유럽계 유대인을 아슈케나지, 중동 북아프리카계 유대인을 미즈라히라고 부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내부적 의견 차이가 컸는데 이스라엘을 이끌던 초대 총리 벤구리온은 종교가 지나치게 국가의 통치 이념에 개입하는 걸 꺼렸던 반면 독실한 유대인들은 보수적이고 철저한 종교 이념을 통치 이념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벤구리온의 정당 자체가 노동당이었거든요. 1953년 초대 총리 벤구리온은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중재하는 데 환멸을 느낍니다. 벤구리온은 군사력 강화와 경제 개발에 더 주력하고 싶었죠. 정치적 중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본 벤구리온은 자진 퇴임하고 외무장관으로 외교와 정치에 뛰어난 수완을 보였던 모세 샤라트에게 총리직을 넘깁니다. 그렇게 1953년 12월부터 모세 샤라트가 2대 총리를 지냈는데 아직 아랍 연맹들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모세 샤라트의 온건적인 외교는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강경주의자였던 국방부 장관 피나스 라보는 모세 샤라트와 충돌하더니 정보기관 모사드를 통해 이집트 내에서 친서방 기관들을 폭파하고 이를 이집트군의 소행으로 몰아가려는 비밀작전을 기획합니다. 그러면 중동의 정세가 급격하게 냉랭해질 거고 서방은 강력하게 아랍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도 온건 외교 노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작전은 시행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정보요원들이 작전을 준비하던 중 이집트군에 적발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말해버리며 이스라엘은 정말로 국제사회의 가해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1954년 총리는 아니지만 여전히 실권을 발휘하던 벤구리온은 피나스 라본 국방부 장관을 해임시켰습니다. 하지만 벤구리온도 강경파였단 말이죠. 작전 실패로 강경파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생기자 벤구리온은 꼬리 자르기를 한 거고 이게 먹혀 들어갔죠. 비난을 라본 전 국방부 장관이 다 떠안았고 벤구리온은 합리적인 강경파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1954년 아랍계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민간버스를 공격해 민간인들을 끔찍히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이게 다 모세 샤라트가 온건한 입증을 내보였기 때문이라는 반발도 심해졌고 결국 1955년 벤구리온이 다시 복귀하였죠. 벤구리온의 복귀로 이스라엘은 다시 강경 노선으로 바뀌었고 벤구리온은 프랑스와 군 협력을 맺어 프랑스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받기도 했죠. 벤구리온의 복귀로 인한 이스라엘의 군국주의화는 당연히 인근 아랍 국가들, 특히 맹주 역할을 하던 이집트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이 이집트에서는 나세르를 필두로 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여 나세르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국 정부를 세운 뒤 독재자가 됩니다. 1956년 대통령이 된 나세르는 소련과 동국권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이러한 친소련 외교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 국가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죠. 결정적으로 나세르는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 정부의 소유로 국유화해버렸는데 수에즈 운하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던 최대 주주 영국이 방방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이스라엘도 수에즈 운하를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영국이 손을 잡죠.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의 이런 외교 정책으로 이스라엘 내 벤구리온을 비롯한 강경파들이 더 집권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고요. 결국 1956년 10월 이스라엘은 추후 영국과 프랑스가 도와준다는 약속하에 팔레스타인인들이 모여있는 가자지구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선제 공격했습니다. 11월 2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먼저 점령합니다. 가자지구에 있던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명목상 이집트군이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군이 들어오니까 이집트군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오죽하면 이집트군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죽이거나 난민들에게 식량을 뺏어가기도 했겠습니까? 가자지구에는 팔레스타인 과격 무장단체도 있었는데 이집트군이 도망가버리자 이스라엘군에게 금세 토벌당했고 이후 이스라엘군도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공격했죠. 가자지구 점령 후 이스라엘군은 시나이 반도로 더 적극적으로 진격했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공수부대와 외인부대를 투입하고 공군 동원해서 시나이 반도에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1차 중동전쟁 때 이집트군은 오합지졸이었잖아요. 나세르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체코로부터 무기들을 사들이면서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집트군은 오합지졸이었어요. 군계도 개판이었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이스라엘군은 저 넓은 시나이 반도 전체를 다 차지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성공적으로 수에즈 운하도 장악했고요. 그런데 나세르의 뒤에는 큰 형님이 계시죠?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의 흐르슈초프는 영국과 프랑스를 맹비난하면서 흐르슈초프가 이 전쟁이 지속된다면 본인들은 핵무기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소련이 등장하고 또 핵무기가 언급되면서 미국이 등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히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화를 냅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 때문에 핵
핵전쟁이 운운되고 국제정세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왜 사전에 미국한테 말을 해주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전쟁을 일으키냐며 말이죠.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를 앞으로 적국으로 삼을 수도 있다면서 초강수를 두었고 별 수 없이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게도 너희도 이제 그만해 라면서 이스라엘군은 시나이 반도에 주둔하고 있다가 눈치 슬금 보면서 다 차지해 놓은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합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가자지구만 달라고 했지만 미국이 안 된다고 했죠. 오히려 미국이 이집트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건데 전투에서는 나셀의 이집트가 졌지만 전쟁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으며 이집트는 공식적으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면서 2차 중동전쟁으로 이집트군이 탈탈 털렸음에도 전쟁의 결과는 이집트의 승리였죠. 그래서 2차 중동전쟁을 수에즈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2차 중동전쟁이 한창일 때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와 시나이 반도까지 점령하는 기염을 도하자 벤구리온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외교의 실패로 빼앗은 가자지구와 시나이 반도를 전부 다시 돌려주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얻은 거 하나 없는 전쟁이었고 이러니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군사력 강화가 전부가 아니다. 외교적 성과가 답이라는 여론이 불거지죠. 오히려 반동적으로 벤구리온은 이스라엘 내 독재를 강화하면서 강경파들을 내세웠습니다. 벤구리온은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는다면서 위기의식을 강화시키고 측근들로만 정치를 했습니다.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슬람 과격단체에 대한 토벌의 강도를 더 높여갔죠. 문제는 벤구리온이 2차 중동전쟁 이전 같은 강경파였던 라본이 꼬리 자르기 한 것에 대해 강경파 내에서도 벤구리온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벤구리온의 독재를 굉장히 안 좋아했죠. 벤구리온이 당대표로 있던 노동당도 점차 파벌이 생겨 와해되고 있었고 중동 북아프리카계 유대인 미즈라이의 불만 그리고 보수 유대교 종교 세력의 불만이 쌓여 벤구리온은 점차 정치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1963년 벤구리온은 다시 자진 사퇴를 선언합니다. 명분은 노화로 인한 건강 악화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입지가 몰린 벤구리온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죠. 1963년 벤구리온의 사임 이후 같은 정당 출신의 레비 에슈콜이 3대 총리로 취임하였습니다. 벤구리온과 같은 정당이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정당 같은 강경파 내에서 벤구리온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었고 레비 에슈콜은 그런 벤구리온을 탐탁치 않아 했던 사람 중 하나였죠. 벤구리온은 사임했지만 복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벤구리온은 1965년 측근 세력들과 라피당이라고 새롭게 창당해 레비 에슈콜과 맞붙었습니다. 때마침 레비 에슈콜 내각은 경제 실패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었죠. 레비 에슈콜이 정치적으로 밀리는 과정에서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집트였죠. 2차 중동전쟁 당시 전쟁에선 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어냈던 이집트의 나세르는 자신감에 넘쳐 범아랍 연맹을 맺겠다면서 이스라엘을 더욱 노골적으로 적대화하였고 시나이 반도 끝자락의 티란 해협을 봉쇄해버립니다. 티란 해협은 이스라엘이 바다로 나아가는 출구였거든요. 가뜩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2차 중동전쟁 때 시나이 반도를 뱉어낸 것에 대해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이집트가 강하게 나오자 이스라엘의 레비 에슈콜 총리는 이집트에 대해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정치적 민심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고립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선 선제의 공격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예방전쟁을 명분으로 레비 에슈콜 총리는 1967년 전쟁을 일으키니 이 전쟁이 3차 중동전쟁이죠. 과거 2차 중동전쟁은 이집트의 참패였지만 3차 중동전쟁 때 나세르는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2차 중동전쟁에서 3차 중동전쟁 사이에 약 10년간 소련으로부터 더 많은 무기를 지원받았거든요. 1967년 6월 5일 아침 9시경에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이 이집트의 공군기지들을 기습폭격하면서 3차 중동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실력은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기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구사하기 어려운 운항선로 운전하면서 이집트 공군기지들로 향했습니다. 반면 이집트에선 소련으로부터 받은 우수한 항공기들이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활주로에 버젓이 전시해두고 있어서 공격하기 딱이었죠. 결국 공습 3시간 만에 이집트 항공기 약 450대 중에서 약 300대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성공적인 폭격으로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였죠. 하지만 나세르는 이집트의 처참한 전황을 공개할 수가 없어서 라디오 방송으로 이집트가 이스라엘 항공기들을 다수 격추시켰다는 허위 정보를 선전했습니다. 이집트 국민들은 당연하고 심지어 이집트군과 해외에서도 이집트가 이기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세르의 거짓 방송은 3차 중동전쟁 내내 이어졌고 이것이 이집트의 피해를 더 늘리는 계기가 되었죠.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이스라엘은 이제 육군을 시나이 반도로 진출시켰고 전투기들도 이스라엘의 보병과 기갑부대를 지원해주면서 진격하니 이번에도 시나이 반도 내 이집트군은 탈탈 털립니다. 또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실력도 엄청나서 이집트와 이집트 군에 대해 이스라엘은 속속이 파악하고 있었어요. 결국 3일 만에 시나이 반도가 장악됩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군은 물론 보병과 기갑부대까지 정예병들이었고 반면 이집트군은 여전히 오합지졸
인물이었어요. 너무 소련제 무기에 의지하면서 훈련이 안 되어 있었죠. 또 소련제 전차들이 사막에선 적합하지 않았나 봅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패전하고 이집트 본토로 후퇴하려는 이집트군보다 이스라엘군이 더 먼저 수에즈 운하까지 진출하여 시나이 반도에 있던 이집트군은 고립되어 버립니다. 지휘급들도 차이가 컸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하우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모세 다얀과 참모총장이었던 이츠하크 라빈이 이스라엘군을 정예화시키고 전쟁을 탁월하게 계획하고 지휘하던 인재들이었죠. 이렇게 이집트의 완패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집트의 구원 투수가 등장하니 바로 요르단이었습니다. 요르단은 아랍 국가들 중에서는 그나마 군사력이 가장 출중한 국가였습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딱 붙어있다 보니 요르단 강만 건너면 예루살렘이었죠. 요르단의 국왕 후세인 1세는 꽤 유명했고 요르단은 예루살렘에 박격포 세례를 퍼부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공수부대를 괴멸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자랑이 있죠. 바로 공군. 이번에도 이스라엘 항공기들이 나서서 요르단 공군기지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모세 다얀의 안정적인 보급 지원하에 참모총장 이츠하크 라빈의 주도로 요르단과 수도 예루살렘에서 전면전이 벌어졌고 이스라엘군이 승리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모세 다얀과 하빈의 사진이 또 유명합니다. 요르단이 이집트의 구원투수라고 말씀드렸지만 요르단이 이집트를 구원하러 전쟁에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세르는 이집트가 이기고 있다고 거짓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다고 했죠. 요르단이 여기에 속은 겁니다. 이집트가 이기고 있다니 요르단도 참전해서 최종 승리하면 뭐 숟가락이라도 얹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르단이 괜히 들어왔다가 밀리니까 시리아를 참전시킵니다. 시리아도 이집트의 거짓 방송에 속아서 자기들도 숟가락 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참전합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내려오겠죠. 이스라엘 공군 폭격으로 이집트와 요르단 공군기지들이 초토화된 것과는 다르게 시리아는 먼저 공군 항공기들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군과 항공전에서 시리아 공군 항공기 약 70%가 손실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육군이 이스라엘 시리아 국경지대인 골란고원으로 진출합니다. 시리아도 이스라엘 공군을 괴멸했다는 거짓 방송을 내면서 시리아 육군은 당당하게 골란고원으로 향했죠. 골란고원 지형은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자랑인 기갑전차가 들어가도 힘든 지질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알보병 투입이었는데 이스라엘군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었죠. 각종 지뢰와 철조망에 희생되었는데 여단 병력의 90%가 죽는 마당이었어요. 중대별로 3명 남고 8명 남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 알보병들은 진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절대 골란고원으로 못 올라올 거라고 자신했던 시리아였지만 이스라엘군이 돌파를 해버리니까 당황한 시리아군은 도망쳤습니다. 골란고원 전투에 투입된 여단은 골란의 여단이라며 끝끝내 골란고원을 차지한 병사들을 본 여단장은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고 하죠. 이때 소련과 유엔이 종전을 압박하면서 이스라엘은 6월 10일 정전을 협정을 하며 3차 중동전쟁도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납니다. 이 모든 게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3차 중동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6일 동안 일어난 싸움이라기보다는 6일 만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가 콩가루로 분쇄되어 버린 전쟁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3차 중동전쟁의 압승으로 이스라엘은 영토를 더 넓혀 시나이 반도와 골란고원 같은 군사적 요충지들을 차지하면서도 또 요르단강 서안 같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들까지 차지할 수 있었죠. 2차 중동전쟁 때와는 달리 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은 완벽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정치적으로 몰려있던 레비 에슈콜 총리는 단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여기에 해외 유대인 부호들의 투자도 몰리면서 이스라엘 경제는 급작스레 호황을 맞이합니다. 이 자본을 바탕으로 레비 에슈콜 총리는 대대적인 산업화와 도시화를 전개해 이스라엘은 단번에 개발도상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탁월했는데 미국은 우방국이든 공산권 국가든 핵 개발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했는데 레비 에슈콜 총리는 이스라엘의 핵 개발에 대한 방침을 확실하게 정립합니다. 만약 중동권 아랍 국가가 핵 개발을 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한다면 그땐 핵 개발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스라엘도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으로부터 예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미국도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아끼지 않았죠. 그 덕에 에슈콜 총리는 오늘날 이스라엘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다만 1969년 레비 에슈콜 총리는 심근경색으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4대 총리가 된 인물은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였죠. 골다 메이어는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어릴 적부터 학업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으며 결혼 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몰리는 현상에 따라 부부가 함께 돌아왔으며 이후 대대적인 시오니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아주 열렬한 강경 시오니스트였죠. 그 덕에 이스라엘 건국 이전부터 벤구리온이나 하임 바이츠만과 함께 활동했으며 이스라엘 건국 후 노동부 장관까지 됩니다. 벤구리온, 모시 샤르트, 벤구리온, 레비 에슈콜 총리 기간 외교 방향성을 두고 파벌들로 나뉠 때도 언제나 골다 메이어는 이스라엘의 2인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있었죠. 초기에 골다 메이어도 벤구리온과 함께했고 같은 강경파였으나 벤구리온이 강경파들로부터 외면받을 때 골다 메이어도 벤구리온과 멀어졌습니다. 벤구리온이 라피당을 창당했을 때도 라피당으로 가지 않고 레비 에슈쿨 총리와 계속 같은 당에 있었습니다. 벤구리온이 라피당을 따로 창당하여 야당으로 여당을 공격할 때 레비 에슈쿨 총리와 골다 메이어는 벤구리온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강경파들과 1968년 노동당을 새로 창당했고 1969년 레비 에슈쿨 총리가 병사하자 골다 메이어가 총리직을 이어받았죠. 골다 메이어도 브레이크 없는 강경파로 현대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강경 여성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랍니다. 한편 그 사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빼앗겼던 장본인 팔레스타인인들은 세 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에서 아랍 국가들이 전부 패배하자 팔레스타인인들끼리 정부를 따로 결성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독립정부라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즉 PLO를 설립했지만 실상은 테러단체였죠. 3차 중동전쟁 이후 PLO는 더더욱 테러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특히 비행기 납치 즉 하이제킹 사건들을 일으켰는데 1970년 9월 6일에는 무려 5개의 항공기들을 동시에 납치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1971년 PLO는 레바논으로 근거지를 옮겼고 1972년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유명한 사건인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민헨의 오프닝 장면인 민헨 올림픽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1972년은 서독에서 민헨 올림픽이 개최되던 때였는데 올림픽이 한창이던 민헨에서 PLO 중에서도 극단적 과격단체 검은 9월단이 올림픽에 참여한 이스라엘 선수촌에 잠입해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인질로 삼은 사건이었습니다. 서독 경찰들이 투입되어 진압하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선수단 11명이 전원 사망했죠. 골다 메이어 총리는 노발대발했고 이에 이스라엘을 비롯해 중동 지역에서는 또다시 전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4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